안녕하세요.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입니다. 오늘 빠르게 훑어볼 기업 분석은 업스타트 홀딩스입니다. 딱!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업스타트는 AI로 대출 거래량을 만들지만 그 거래량이 곧바로 순수 플랫폼 수수료와 현금 흐름으로만 남는 회사는 아닙니다. 투자자 수요와 신용 성과가 흔들릴 때는 일부 대출과 유동화 관련 권리를 자기 장부에 들고 와야 하는 신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계정은 매출이 아니라 Loans and Fair Value와 Beneficial Interest Asset입니다. Loans and Fair Value는 회사가 보유한 대출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자산입니다. 쉽게 말해 업스타트가 만든 대출 중 일부가 바로 팔리지 않고 회사 장부에 남아있을 때 그 대출을 현재 얼마짜리 자산으로 벌 것인가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대출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잘 갚으면 가치가 유지되지만 연체나 부도가 늘면 가치가 흔들립니다. Beneficial Interest Asset은 업스타트가 대출을 묶어서 투자자에게 넘기더라도 그 대출을 풀해서 일부 경제적 권리를 계속 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완전히 손을 턴 것이 아니라 대출 성과에 따라 회사가 여전히 영향을 받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연체율, 회수율, 할인율, 시장 요구 수익률 변화에 민감합니다. 사업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입자가 플랫폼에 들어오고요. 업스타트는 AI 언더라이팅, 즉 AI 기반 신용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후 그 대출은 세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기관 투자자가 매입하고요. 다른 하나는 랜딩 파트너가 보유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업스타트가 자기 장부에 남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대출 대부분이 외부 투자자나 파트너에게 넘어가고 업스타트는 수수료만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러면 자본 부담이 적고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스타트 장부에 남는 대출 비중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회사는 단수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신용 위험을 일부 직접 떠안는 금융회사 성격을 갖게 됩니다. 2025년에는 업스타트 플랫폼 대출 중 기관 투자자가 64%, 랜딩 파트너가 26%, 업스타트 장부 보유가 10%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1분기에는 기관 투자자 비중이 55%로 내려가고 랜딩 파트너는 33%, 업스타트 장부 보유는 12%로 올라갔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업스타트 장부 보유가 10%에서 12%로 조금 오를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에서는 이 2%포인트가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만든 대출을 외부 자본이 얼마나 잘 받아주는지가 바로 업스타트의 플랫폼성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지금은 뭔가 이 2%포인트가 증가함으로써 그 플랫폼성이 약간은 라이트한 성격이 아니라 조금 무거운 성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손익계산서 보도록 할게요. 겉으로 보면 회복은 분명합니다. 2024년 대출 거래량은 약 59억 3천만 달러였고 2025년에는 약 11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도 거래량은 전년 동기 약 21.3천만 달러에서 약 34억 5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P-레버뉴도 좋아졌습니다. 2025년 P-레버뉴는 약 9억 5천만 달러였고 2026년 1분기에는 2억 7,71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업스타트가 다시 회복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 1달러당 회사가 얼마나 남겼나를 봐야 합니다. 이것을 테이크 레이트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한 결과 업스타트의 P 테이크 레이트는 2024년 12.06, 2024년 10.72, 2025년 8.63, 2026년 1분기 8.04%로 내려왔습니다. 즉 거래량은 회복되고 있지만 거래량 1달러당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높고 신용시장이 빡빡한 구간에서는 거래량을 되살리기 위해 수수료를 일부 낮추거나 투자자와 파트너에게 더 좋은 조건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 분석에서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업스타트의 회복은 진짜인데 다만 그 회복은 더 낮은 테이크 레이트와 더 높은 고객 획득 비용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컨트리뷰션 마진도 2025년 56%에서 2026년 1분기 50%로 내려왔습니다. 컨트리뷰션 마진은 수수료 매출에서 대출자를 데려오는 비용과 검증 관리 비용을 빼고 얼마나 남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동시에 borrower acquisition cost, 즉 대출자를 데려오는 비용은 fee revenue 대비 2025년 1분기 26.2%에서 2026년 1분기 33.3%로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업스타트는 거래량을 다시 키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만 보고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재무 상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분석의 핵심이거든요. 여기 빨간색 박스를 친 게 업스타트의 신용위험 관련 자산인데 이게 총 자산의 약 53.5% 차지한 게 2025년 말이었어요. 근데 2026년 1분기 말에는 이 비중이 약 57.6%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이 대출 성과와 시장 할인율에 민감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 베네피셜 인터레스트 에셋 비중이 중요한데 2024년 말에는 총 자산이 약 7.5%였고 2025년 말에는 13.3%, 2026년 1분기 말에는 1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업스타트가 단순 기술 기업처럼 가벼운 장부를 가진 회사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회사 장부 안에는 신용 성과에 따라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자산이 꽤 크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민감도거든요. 2026년 1분기 말 기준 론스 익스포저는 약 9억 6,920만 달러이고 신용위험이 10% 증가하면 론스 페어밸류는 약 1,160만 달러 감소할 수 있고 20% 증가하면 2,270만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더 큰 민감도는 베네피셜 인터레스트 에셋에서 나옵니다. 2026년 1분기 말 베네피셜 인터레스트 에셋은 약 4억 7,480만 달러이고 라이빌리티스는 약 320만 달러입니다. 신용위험 스프레드가 10% 불리하게 움직이면 베네피셜 인터레스트 에셋은 약 9,930만 달러 감소하고 라이빌리티스는 약 1,290만 달러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 충격에서는 에셋 감소가 약 1억 9,620만 달러, 라이빌리티스 증가는 약 2,610만 달러입니다. 2026년 1분기 말 자기 자본이 약 7억 3,32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이 민감도는 작지 않습니다. 10% 충격은 자기 자본의 15% 수준, 20% 충격은 약 30% 수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타트는 매출 성장보다 장부 민감도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 회사의 손익은 단순히 대출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장부에 남아있는 신용위험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순이익은 5,360만 달러 2025년에 찍혔거든요. 어저스트 에비타도 2억 3,050만 달러로 좋아졌고 겉으로 보면 흑자 전환이고 턴 어라운드인데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25년에 마이너스 1억 4,770만 달러였습니다. 2026년 1분기에도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마이너스 1억 3,330만 달러였고요. 2026년 1분기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P-레버뉴와 비교하면 약 마이너스 48.1%입니다. 손익계산서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은 아직 회복 완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상 이익은 좋아졌지만 실제 번호 현금 흐름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스타트 같은 회사에서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대출을 매입하고 보유하고 매각하고 유동하는 과정에서 손익과 현금 흐름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저스트 에비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진짜 검증 P-레버뉴가 늘어난 동시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양수로 전환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 힘이 약합니다. 자금 조달 구조도 한번 볼 텐데 업스타트는 웨어하우스 퍼실리티를 활용합니다. 웨어하우스 퍼실리티는 쉽게 말해 대출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자금 창고입니다. 회사가 대출을 만들고 바로 최종 투자자에게 넘기지 못할 때 그 대출을 잠시 보유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2020년 1분기 기준 Warehouse Facilities Capacity는 총 5억 7,500만 달러였습니다. 또 2026년 4월 15일에는 일부 Warehouse Facility Covenant Breach에 대해 웨이버를 받았습니다. 커베넌트는 돈을 빌릴 때 지켜야 하는 약속이고요. 웨이버는 그 약속 위반에 대해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거거든요. 이걸 과장해서 당장 큰 위기라고 볼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중요한 신호인 건 맞습니다. 스타트의 자금 조달 구조가 완전히 넉넉한 건 아니고 대출 성과 담보 가치가 흔들리면 특정 시설에서 압박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입 부담도 borrowing, 나누기 equity로 봤는데 2024년 2.21, 2025년 2.29, 2026년 1분기 말 2.62배로 올라갔습니다. 이 차입은 성장 도구일 수 있고요. 하지만 신용 성과가 나빠지면 위험을 키우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 한 번 더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026년 1분기 업스타트는 1억 10만 달러 사용해 320만 주를 사서 매입했습니다. 추가 매입 가능 금액도 1억 2,210만 달러 남아있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금 4억 7,290만 달러입니다. 발행 주식도 2025년 말 9,800만 주에서 2026년 1분기 말 9,570만 주로 줄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긍정적인 신호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적자인 상황에서 진행된 현금 사용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좋은 자본 배분으로 평가받으려면 이후 현금 흐름이 회복되고 장부 위험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럼 업스타트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 긍정 신호는 분명합니다. 대출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고 P-레버뉴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2026년 1분기는 다시 적자입니다. Fully Automated Loans 비율도 91%로 높고요. 또 회사가 보유한 대출의 62%는 R&D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새로 대출 상품과 AI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투자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체크 포인트도 많거든요. 테이크 레이트 하락했고 컨트리뷰션 마진은 50% 내려왔고 회사 장부 보유 비중은 12%이고 베네피셜 인터레스트 에셋의 민감도 크고요.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는 적자 지속되고 있고 웨어하우스 커벤트 웨이버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스타트는 망가진 기업이 아니라 회복 중인 기업인데 아직 완전히 가벼운 플랫폼으로 돌아온 건 아니고요. 지금 장부형 신용 위험을 동반해 거래량을 회복시키는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분기부터 몇 가지를 꼭 봐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 매입 비중이 늘어났는지, 회사 정보 보유 비중이 줄어드는지, P-테이크 레이트가 다시 추가 하락을 멈추는지, 컨트리뷰션 마진이 다시 회복됐는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나누기 P-레버뉴가 마이너스 48%에서 손익분기 또는 양수 방향으로 개선되는지, 여섯 번째, 베네피셜 인터레스트 센서티비티가 자기 자본 대비 낮아지는지도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웨어하우스 커벤넌트가 추가 웨이버 없이 정상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업스타트는 단순히 AI 대출 플랫폼이나 성장성이 좋다로 끝낼 기업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AI가 만든 대출이 외부 자본에 충분히 팔리고 회사 잔고에 남은 신용 위험 자산이 줄어들면서도 거래량과 수수료 매출이 유지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 업스타트는 다시 에셋 라이트 플랫폼을 평가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신용 위험 자산이 계속 커지고 영업활동 현금흐름 적자가 반복되고 자금 조달 부담이 이어진다면 시장은 업스타트를 AI 플랫폼이 아니라 신용 위험을 떠안는 구조화 금융형 대출 회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업스타트의 미래는 매출 성장 그 자체보다 장부에 남는 위험이 줄어드는지가 결정합니다. 이상 이렇게 재무제표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